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으로 우리 군이 혁신의 방향을 잡고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미래전에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해 갑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 도전 요인을 극복하고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혁신 4.0 추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오늘 그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방부 차관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우리 군을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국방혁신 4.0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에서 국방부를 맡고 있는 유용훈입니다. 올해로 국방부 출입 30년을 맡고 있고요. 또 국방TV의 본게임 2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자주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혁신 4.0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국방혁신 4.0을 제대로 설계하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드디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차관님 그동안 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간 추진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에 국방혁신 추진단이 준비돼서 먼저 내부 토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네. 국방부 내부 그리고 각 군과의 소통, 합참과의 소통을 거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 동시에 각종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하면서 외부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거쳐서 금년 초에 의사개통을 밟아가지고 2월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국방개혁 4.0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과학자라든가 미래전 전문가 이런 분들과의 소통을 많이 확대해서 잘 준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회의도 많이 했고요. 세미나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소통을 통해서 멋진 작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방부에서 많은 힘을 쏟았고 특별히 차관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많이 한 건 없고요. 네. 정말 실무진과 이 국방개혁실이 있습니다. 네. 국방개혁실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위로는 저희 장관님, 대통령님께서 지침을 분명하게 주신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러한 모든 노력이 혁신 4.0으로 나왔다고 믿습니다. 예, 우선 국방혁신 4.0이 무엇인지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차관님? 예, 그렇죠. 사실 국방혁신,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군이 일상적으로 해야 될 국방정책이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정책 문서로서 발간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군이 강군이 되기 위해서 일상적인 일 외에도 정말로 변화하는 모습을 갖기 위한 노력을 추가적으로 해라 하는 국민적 목소리에 우리가 국방이 답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정책을 넘어서서 정말 한편으로는 우리 군이 아프더라도 조정할 것은 조정해 나가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외부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군에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 군이 강군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담기 위한 것이 국방개혁문서 이번에 국방혁신 4.0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국제 환경이라든가 군사기술 측면의 그 요소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저는요, 왜 다른 숫자도 많은데 4.0인가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서 4.0인 건가요? 차관님,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것이 국방개혁 버전 2.0이었어요. 그것은 과거 정부에서 만들었던 국방개혁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건데 저희는 단순히 2.0을 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변화하는 과학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우리 국방개혁의 역사를 되짚어 봐도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크게 국방개혁이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이 네 번째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예. 국방혁신 4.0이라고 표현했고 사실은 뭐 4.0이 추가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4.0보다는 국방혁신, 국방개혁의 본연의 목표에 맞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그런 자세로 저희가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우리 군이 뭐 언급해 주신 대로 국방개혁 2.0도 있었고 국방비전 2050도 추진하는 등 많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새로운 각오가 보여요. 제2 창건 수준으로 지금 우리 군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 이제 국방혁신 4.0이 있다는 것이죠. 확 변화해가는 우리 군. 자, 그렇다면은 차관님, 이전과 어떤 점이 좀 특별히 다른지 강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국방이라는 거의 그 기본은요 변하지 않죠. 외부의 적이 어디 있느냐를 식별하고 그 위협의 규모를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부합하도록 그것을 억제할 수 있게 우리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 국방의 기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개혁문서에서는 많은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그 위협을 바라보는 측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요.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가장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를 추구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밖에 국제 질서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전략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거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 4.0에서 나오는 그 의미 과학기술의 눈부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와 같이 뭐 10년, 20년 걸려서 무기체계를 획득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세대 지난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라고 획득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획득 체계 개혁부터 이러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한 과학기술을 알아야지 무기체계를 또 운영하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가 과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런 차원이 다른 도전을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었던 점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바로 미래 국방 환경,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그래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네. 저희가 국방 개혁, 국방 혁신 그리고 국방 중장기 문서를 기획할 때는요 항상 15년 앞을 보고선 합니다. 그러면은 2040년까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러한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한국국방연구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런 개혁 문서를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 그때는 군사혁신기획단 같은 것이 합참에 만들어지고 그것을 지원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그때 바라본 15년 후가요 사실은 이미 과거죠. 2015년인데 그렇죠. 그때 생각했던 변화보다 세상은 훨씬 더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40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변하는 속도는 사실 현재 기준으로는 예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하는 것을 갖다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이것이 저희가 국방 환경 변화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국방이 따라가야 될 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국방의 기본이 위협을 식별하고 그 위협에 대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북한 정세의 변화 또는 지역 정세나 글로벌 정세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근데 먼저 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지구촌이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갈등과 보이지 않는 위험이 확산되고 있고 네. 또 보다 큰 전략적인 판에선 미중 전략 경쟁이 한반도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함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북한이 이용하면서 핵위협을 고도화시키고 나가고 있고 그러한 변화되는 위협의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부분도 면밀하게 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전망하는 미래의 국방환경 도전 요인, 또 대내외 정세의 불안전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핵위협이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대로 억제해내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변화되는 위험 양상도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런 핵뿐만 아니라 사이버라든가 전자전이라든가 이렇게 미래 전쟁 양상에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인들도 분석을 함께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비단 북한으로부터 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국 간에 있어서의 경쟁이 파급돼서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도전도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몇 년간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비전통 안보 위협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 차원에서는 그러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평시의 일반적인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러한 개혁 문서에 담아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화하는 미래 국방 환경 이후 분석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근데 국내적 요인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 정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인구 소멸이다라는 충격적인 반응과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분들이 다 걱정하시는 네.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병역 자원을 하면은 20세대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작년을 보니까 한 2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2035년 정도 되면은 21만 명으로 줄어요. 그런데 25만 명에서 한 10년 정도 터울을 거쳐서 4만 명 주는 거는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2035년부터 또 2040년이 되면은요, 그게 13만으로 줍니다. 엄청나게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그 개혁 문서는 장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병역 자원은 감소한다는 걸 갖다가 전제에 두고 이러한 환경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정책적 입장을 갖다가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가능한 많이 흡수해서 이런 병력 부족 현상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발달이 세상을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과학기술의 군사적인 접목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미래전 승리를 위해서는 필수가 아닌가 싶은데 차관님. 그렇죠. 아무튼 무기 체계가 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무기 체계라면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든 월남전이든 이런 것에서 지켜본 것처럼 이렇게 포를 쏴서 포격전을 벌이거나 또는 조금 더 발전돼서 미사일을 쏘는 거 그 정도였지만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은 복합적인 거죠. 그러한 육해 공군의 기존의 무기 체계를 뛰어넘어서 우주, 사이버 이렇게 해서 지금 군에서 고민을 많이 담는 것이 다영역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새로운 무기체계가 개발되고 그것이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네. 따라서 그것에 기반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첨단 과학기술을 우리 군이 흡수하지 못하면요. 우리 군은 과거의 군대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학기술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군이 흡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력이라든가 병력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미래전의 양상이 확 달라졌다는 거를 정말 실감했잖아요. 그래서 민간의 그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 기자님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전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브리드전이라고 그래요. 하이브리드전은 우리 국방 포커스 시청자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정전 전쟁 외에 사이버전, 심리전, 인지전 여러 가지 양상들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인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다시피 이번 전쟁 특징 중에 하나는 민간 부분, 예를 들어 위성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정찰위성 사진 정도 돼야 알 수 있었던, 예를 들어 해상도 한 30cm 정도의 그런 고해상도 사진이 이제는 미국의 맥사 테크노라든지 이런 민간 위성 회사들이 이제 사진을 제공해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예. 그래서 이제 전세도 영향을 끼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사이버전이나 이런 것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걸 마비시키니까 잘 아시는 미국의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제 스타링크도 제공하겠다 그래가지고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과거에 사실은 그 하이브리드 전쟁은 이제 러시아군의 주특기였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여기에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상당히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도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상당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래 국방 환경의 도전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 기회 요인은 그럼 어떤 것들을 둘 수 있는지 차관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대한민국 그 국군 장병은요 세계 최고의 양질의 병력 자원입니다. 네. 그것이 저는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국방 혁신 4.0이 과학 기술 이쪽 부분을 갖다가 많이 강조했으니까 그 영역에서의 우리 나름대로의 강점을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수준이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선진국인 뭐 미국에 비하면 한 80%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AI 과학기술 강군 이야기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도요. 우리가 미국 대비 한 87%? 물론 미국에 비해서는 약간 뒤처져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미국, 중국, 유럽 다음에 대한민국이 위치할 정도의 위상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사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뭐 아직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휘 통제 체계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K9 자주부 같은 거 수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또 상당히 우수하니까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서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정말로 강군을 만드는 길을 열어가야죠. 우리 주변 군사 강국들이 앞다퉈서 군사 혁신에 나서면서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데요. 유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미국 사례인데요. 네. 우리 차관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인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중국이 군사적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국 해군의 함정 수가 이제 미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이렇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10여 년부터 3차 상쇄 전략이라고 이제 중국 등을 견제한 이런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특징이 보면 사이버라든지 양자라든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 도전 세력의 도전을 극복하겠다.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본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뿐 아니고 중국도 우리가 이제 중국군 하면 양적인 면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국이 양자라든지 사이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 첨단 기술 면에서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중국군도 역시 군사 혁신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강대국뿐 아니고 사실은 폴란드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중소국들도 사실은 군사 혁신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소국보다 사실은 더 훨씬 더 엄중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그 급감 문제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이런 그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더욱 군사 혁신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이제부터는 좀 더 우리 군이 수립한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에 담겨져 있는 중점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와 과제 앞서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방 정책은요 영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차관이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선 정책적인 측면 못지않게 우리 군 기지, 시설 이런 문제도 민원이 엄청 제기되고 그 각각의 정책, 뭐 병역 복무와 관련된 정책 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되고 또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국방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군을 어떻게 강군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국방혁신 4.0에서는 5대 분야 16개 과제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수록을 했어요. 네. 그 5대 분야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핵을 억제해야 되니까 북핵 억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그래서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을 대응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군사 전략이나 작전 개념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전략이나 작전을 이행하기 위한 AI 기반 첨단 전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또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방 R&D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들을 갖다가 군구조 혁신이라든가 또는 교육훈련 체계에 반영이 돼야 실질적인 강군이 될 수 있다. 네. 따라서 이러한 5개 분야, 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게 5가지입니다. 네. 아무튼 그 5가지 분야에서 16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방혁신 4.0이 추진할 첫 번째 과제. 우리 국민들은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 추진 과제입니다. 조금 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차관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삼축 체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5년, 16년도에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는데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북한 핵위협이 고도화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삼축 체계를 강화한다. 여기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삼축 체계가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 이전 단계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막는 킬체인, 네. 그리고 핵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그것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고 해서 KAMD,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한 미사일이 우리에게 공격됐을 때 북한의 수뇌부라든가 그런 핵심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우리의 강한 보복 능력. 네. 그래서 대량 응징 보복해서 KMPR 요 3가지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뒀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도 1시간이 갈 수 있는 영역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킬체인과 관련해서는 감시 정찰 능력이 대폭 강화되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시 정찰하고 또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보강했고요.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MSAM이라는 중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네. 북한도 자신 나름대로 회피 기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를 뚫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층 복합. 다층이라는 것은 이제 중고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LSAM이라는 나름대로의 고고도를 갖다가 개발해서 중층적으로 방어한다는 거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한미군이 활용하고 있는 사드 시스템이라 네. 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과 복합적으로 해서 중층 복합 미사일 방어, 다층 이런
체계를 갖다가 보완해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대량 응징 보복은 정말로 네.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했을 때 북한 수뇌부를 갖다가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위력 탄도미사일 또는 벙커버스터 그리고 또는 특수전부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이 잘 갖춰졌을 때 네. 북한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 이건 진짜 억제력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쏟았고 이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략군을 곧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차관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조언과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 기자님. 네, 우선 왜 이 삼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만 하는지 그게 이제 북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난 2월 8일에 이제 북한군 창군 75주년 열병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길이가 한 22에서 24m에 달하고 바퀴가 22개나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이 실린 화성 17형 이동식 발사대가 무려 12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4개 정도가 등장을 했었는데 3배가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뭔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이제 초대형 방사포, 직경이 600mm, 60cm여서 세계에서 제일 큰 건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탄도미사일과 같은 건데요. 그거를 30문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당에 이제 기증하는 이런 행사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삼축 체계 중 킬체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 기존 능력으로는 아무래도 좀 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폭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북한이 나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살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한미 정찰 자산을 괴롭힐까 나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뭐 저수지에서 SLBM을 쏜다든지 이것도 세계에서 처음 해보는 건데 그리고 뭐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쏜다든지 이런 새로운 도발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전에 북한 미사일은 액체 연료였어요. 그러니까 연료 주입하는 시간도 걸리고 우리가 탐지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거리는 다 고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CBM도 이번에 고체 연료 ICBM이 열병식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기습 발사 능력이 대폭 향상이 됐다. 이제 그런 점에서 감시 절창 능력 강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태 기자님 질문하신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관련해서 이제 요즘 또 이제 강조되고 이번 혁신 4.0안 발표할 때 우리 개혁실장께서도 이제 강조를 하신 부분인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에 무력화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 날아오면 물론 요격은 가능하지만 100% 요격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어로 레프트 오브 런치라고 그러는데 발사의 왼편, 발사 전 단계에 이제 무력화한다 해가지고 레프트 오브 런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이버 전자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사이버 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북한이 사이버 환경, 인터넷 환경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자전을 병행해서 사이버 전자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이버 전자전을 등을 활용한 소프트키를 이제 상당히 강조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4.0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KMPR 아까 이제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대량 응직 보복 관련해서 핵심은 그거죠. 북한에서 유사시 핵미사일 단추를 누를 사람은 누구겠어요? 김정은밖에 없겠죠. 네. 그럼 김정은이 야, 이 단추 내 잘못 누르면 바로 사망이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아무래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KMPL의 핵심 개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전략사령부 창설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관님,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사실은 북한의 뭐 핵 미사일 위협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전략적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육군, 해군, 공군 나름대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의 합동성을 기하고 유사시에 보다 우리가 효율적 작전을 위해서 그러한 각 군에 흩어져 있는 전략적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보다 신속한 타격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사령부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전략사령부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북한의 위협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자산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육해공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라든가 우주 역량이라든가 또는 전자적 역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갖춰나가고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을 집중해서 다루는 사령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육해공 합동성도 강화하고 또 미래전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사령부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사령부는 앞으로 북핵 미사일 대응에서 중점적으로 핵심 역할을 하는 뭐 전담부서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략사령부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 한국형 전략무기들을 운용하는 부대가 이제 전략사령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육군 같은 경우 이제 현무2 계열의 미사일,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중량이 큰 탄도를 가진 뭐 8에서 9톤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현무5라든지 이런 거는 한 발로 뭐 북한의 군수산 의사당 같은 것도 뭐 이제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군은 북한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스텔스 무기죠. F-35 스텔스기. 해군은 우리가 자랑하는 또 3,000톤급 장보고 3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여기는 이제 SLBM도 탑재가 돼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결국 전략사령부가 각 군이 이제 따로 움직이던 것을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운용을 한다면 우리의 어떤 그 전략적 타격 능력, 그다음에 북한 정권과 김정은이 더욱 겁을 먹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이전 전쟁에선 볼 수 없었던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드론을 활용해서 적의 기함을 격침시키는 등 첨단 미래전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사 전략이나 작전 개념 발전, 차관님 어떻게 추진해갈 예정이신가요? 예, 말씀하신 그런 변화는 군사 전략 환경을 잘 읽고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는 전략도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무기 체계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있었던 전통적인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뭐 말씀하신 드론, 그리고 사이버전, 전자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고 그것이 군사 전략으로 잘 완성이 돼서 실제 전장에서 활용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미국이 조금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다영역 통합작전이라는 개념을 벌써 미국은 몇 년 전에 내놓았거든요. 네. 이제 저희도 그것을 우리 한국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뭐 다영역 통합작전이 필요한 건데, 과거처럼 뭐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따로 작전하던 것을 갖다가 합동성 강화라고 해서 저희 군이 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던 거죠. 그것이 육해공만을 갖다가 통합하는 거라면은 이제 다영역 통합작전은 거기에다가 사이버전, 또 우주전, 그리고 전자전 이런 기능을 통합해서 이것이 하나의 지휘체계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도록 전략을 만들고, 이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뭐 작전 개념을 만들고 작전 계획을 만들고 해나가는 후속 조치들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래의 작전 개념이 발전을 하면 현재랑은 좀 약간 다른 양상이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뭐 GP나 GOP, 해양 경계 등에서는 굉장히 다른 그림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차관님.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뭐 저희 세대도 그렇고 지금은 과학화 장비를 많이 도입해서 뭐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고 있지만 앞으로 15년을 내다본다면 정말 많은 환경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이 경계 개념을 선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했다면 지금은 면으로 이렇게 구축을 하고 거기에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잘 관리하고 감시 정찰을 해나가는 그런 체계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AI 기반의 첨단 전략은 우리 인구 국감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기반 핵심 첨단 전략 확보 이 과제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관님? 예, 뭐 결국 AI 기반 첨단 전력이라는 것을 갖다가 쉽게 설명드리면요,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갖다가 구축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전쟁은 사람이 무기 체계를 들고 또는 장비에 탑재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전쟁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무인 무기 체계가 점점 더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계는 있어요. 뭐 반자동화 그리고 자동화. 그래서 궁극적인 자동화 시스템이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 예전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로봇 같은 것들이 전쟁에 가서 알아서 뭐 사격하고 폭탄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셨을 텐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시스템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도입이 될 겁니다. 네. 하지만 거기로 가는 과정이 있어서 반자동화 체계,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군에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유무인 복합 지상 전투 체계,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에도요. 과거에는 한 사람이 전투기 한 대를 이렇게 조종을 했다면은 그 옆에 무인 전투기가 따라가면서 세 대를 조종한다거나 네. 이런 변화. 해상 작전이나 수중 작전도 마찬가지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첨단 전력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도 첨단 전력이 돼서 사이버로 상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자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역량이 강화되면 정말로 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레이저 같은 것도 지금 기술 향상으로 인해서 뭐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부분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는 보도도 들리고 하잖아요. 그런 레이저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무기 체계들을 이제 우리 군에서 전력화를 하고 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예. AI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저는 이 미래가 너무 빨리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두려운데 유 기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AI 관련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챗 GPT라고. 우리 혹시 태 기자님 해보셨어요? 예, 해봤습니다. 예, 놀랍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해봤는데요. 깜짝 놀란 게 이게 이제 뭐 물어봤는데 답을 해서 근데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래서 이거 좀 아닌가 다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조금 멈칫하더니 자기가 잘못 대답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인공지능이 좀 완전 차원이 달라졌구나 싶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적으로 활용된다면 정말 과거와는 다른 정말 전쟁 양상에 네.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유념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드론이나 로봇이나 뭐 AI 얘기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병력을 그럼 100% 대체하는 것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네.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인공지능도 결국은 사람이 프로그램하고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를 할 수밖에 없고 요즘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영어로 멈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멈티가 이제 상당히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트렌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각 군별로 지금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무인 공격기 중에 리퍼라고 있습니다. 이제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도 있고 그런데 미군이 이 리퍼를 운용하면서 리퍼의 역설이란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인기 하면 이제 인력도 좀 줄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리퍼 운용 인원이 추가로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기적이지만 인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국방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인지하고 고민을 해서 지금 안을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일부 전문가들도 사실은 그것을 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명확히 알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해서 군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노력, 차관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아닐까요? 네, 해야죠. 방금 전에 저 유용원 대기자님께서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를 도입한다고 무조건 병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부합하는 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휘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명령 체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군이 더 잘 싸울 것인가, 그리고 부대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첨단 과학화 장비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반영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러한 부대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 또 병력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 네. 것인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러한 전력 구조까지도 비싼 무기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로 믹스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러한 군 구조를 갖다가 함께 반영해 나가고 있고, 이 군 구조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개혁 문서에 담진 않았습니다. 이제 후속 과제로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국방혁신 4.0에는 우리가 이러한 군 구조 혁신의 필요성과 그 기본적인 방향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연히 입증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우방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새로운 첨단 전력을 또 신속하게 습득해서 전세를 역전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첨단 전력을 잘 운용하기 위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화, 훈련 체계 구축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까요, 기자님?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장비만 들여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전투원들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런 이제 훈련 시스템,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텐데, 이제 그런 이제 훈련 환경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훈련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할 수 있는 과학화 전투 훈련장. 우리 전에 국방 포커스에서도 이제 KCTC 자세히 다루고 했습니다만, 네. 그때 그때도 이제 단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엄청난 빅데이터가 쌓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합동훈련이 가능한 이제 국방종합훈련장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국방혁신 4.0 안에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예. 군의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운영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차관님, 어떻게 추진해 갈 예정이신가요?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상당히 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과학기술 인재를 군에서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선발 과정부터도 사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군인이나 뭐 군무원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한 인재를 갖다가 영입하는데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공무원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민간 사회에서 보면은 뭐 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군에서 보장할 수 있는 거에 몇 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튼 여러 가지 경로의 노력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갖다가 채용하고 또 육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그게 단순히 뽑기만 하면 됩니까? 인사관리 해줘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러한 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갖다가 인사관리를 해줄 거냐. 그리고 또한 우리 군에 항상 이렇게 과학기술 전문 인력으로만 채울 수도 없고, 우리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 용사들을 갖다가 또 어떻게 이 과학기술 측면에서 양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교육에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내용의 방향성이 잘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정말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이미 그런 분야를 개설하면 또 인센티브가 부여돼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대학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인데 국방혁신 4.0 추진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국방 R&D와 전력중간 체계 재설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차관님이 좀 부연 설명해 주세요. 예, 뭐 R&D 과학기술 이야기하면서 R&D 이야기 안 하면은요,
사실은 앞과 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 군이 이러한 첨단 과학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R&D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국방 예산의 10% 정도를 R&D에 투자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그러면 획기적인 건가요? 이게 그럼요. 그전에 비하면 많아진 거죠. 2배 이상 느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R&D 비중 10%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네. 높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것도 이제 군만 이렇게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라 민관, 군, 산학연 모든 노력을 통합해야 되는 거죠. 앞서 윤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대학의 그러한 노력도 국방부도 필요하면 바로 관여를 해서 국방 예산을 투여하면서 군에 필요한 기술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또 동시에 이러한 R&D가 제대로 전력 획득 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 이런 획득 프로세스도 바꿔야 돼요. 제가 앞서 처음 부분에 뭐 10년, 20년 걸리는 획득 체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지금부터 개발해서 10년 뒤에 똑같은 기술의 무기 체계가 만들어진다면은 그건 벌써 옛날 무기가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한 획득 프로세스 이런 것도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R&D 부분을 저희가 보강해 나가고 그 국방에서 활용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차관님께서 새로운 획득 프로세스 정립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려면은 법이나 제도 등이 좀 빠르게 뒷받침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유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우리 이제 뭐 10년, 20년 걸린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히 드론이나 로봇이나 AI나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특히 이게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신속한 이런 획득 프로세스가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도 나서서 지금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 국방부가 미국의 이제 첨단 기술 상징 선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네. 실리콘밸리에 이제 연락사무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이 뭐 벤처 업체라든지 스타트업 업체 중에 괜찮은 기술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실무자가 위에 보고도 안 하고 거기 현장 책임자가 한 3, 40억 범위 내에서 한 몇 개월 내에 이렇게 이 사업 이거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게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똑같은 걸 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정신으로 우리도 사실은 획득 프로세스를 네.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방위사업 개혁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방산이 이제 민수 사업과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제라고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그런 업체가 낙찰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무기체계 측면에서는 이제 뭐 싼 게 비지덕이라는 말도 있듯이 네.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이제 방위사업 개혁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기재부에서 일부 반대를 해서 좀 홀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 정말 우리 요즘 K방산 또 얼마나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네. 예, 또 여기 이제 더욱 이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방위사업 개혁법도 마찬가지 좀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 조직 개편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신지요? 예, 조직 개편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뭐 국방부에서 2차 관제를 두면서 이런 획득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정부는 국방부 나름대로 또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청 나름대로 그밖에 ADD라든가 기술품질원 같은 경우에도 보다 이렇게 신속한 획득이라든가 기술 개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우리 군에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혁신 4.0 앞으로 잘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진 전략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좀 마련하셨습니까? 사실 뭐 추진 전략은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하는 건데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뭐 세 가지 전략을 이렇게 세워서 했어요. 일단 선택과 집중이다. 왜냐하면은 모든 걸 다 하려면은요 반대로 모든 게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5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현과 체감인데 정책 문서, 특히 이러한 개혁 문서나 장기 문서는요, 문서에서 딱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군에서 실현할 수 있고 우리 국방에 종사하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통과 공감인데요. 네. 이게 지금은 이제 환경이 변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지 않고는요, 이런 개혁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보다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자. 그래서 추진 전략은 그렇게 3가지를 정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 기자님,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해서 국방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눈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급감 문제 이거에 대응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요즘은 결국 이제 인구 절벽과도 직결되는 사안인데 애를 잘 안 낳으시려고 그러고 애를 낳아도 이제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 사람들이 다 외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임명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더구나 이제 우리 태 기자님은 실전 종군도 많이 하셨지만 실전 상황에서 임명이 그만큼 더 소중해지는 것이고, 근데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가 되면 좀 더 우리가 임명 살상 없이 적게 안전하게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게 민간 과학 기술하고도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과학 기술이 국방 분야로 넘어오는 이러한 이제 성격이 또 강하기 때문에 민간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 학계를 포함해서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이 인력도 덩달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군이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차관님 앞으로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꼼꼼하게 마련해 갈 예정이시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계획이고 틀의 방향성을 담았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각 군에서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 이제 15년 후를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첨단 강군으로서 위상을 계속해서 자리매김해 나가야죠. 예. 국방혁신 4.0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추진 전략 3가지도 들었습니다. 뭐 오늘 같은 이런 국방 포커스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 또 공감 노력도 계속 이어져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유 기자님, 국방혁신 4.0 추진 잘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뭐 당부나 다짐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 차관님께서는 국민들께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또 그런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 기자님. 네, 이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북핵 미사일 고도화, 그 다음에 주변 강국 이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안보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급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 국방혁신 4.0이 강조하는 과학기술 강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언론에 있는 사람이지만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또 간혹 또 뭐 질타할 것은 질타하면서 쓴소리도 가끔 해주시고. 예, 발전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차관님 각오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사실 언론에 계시다고 하지만 저보다 더 국방의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주신 말씀에 이건 필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가 멈추지 않고 개혁을 위해서 일신우일신이란 말처럼 오늘도 바꾸고 내일도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지금 국방정책 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불확실한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우리 국방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주십시오. 국민적 기대에 실망 끼쳐드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하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제2의 창군 수준으로 우리 군이 도약, 생존입니다. 필수입니다.
우리 군이 국방혁신 4.0 구현을 통해서요. 미래전에 적극 대비하고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유 기장님께서는 조언도 많이 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나섰습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첨단전을 승리로 이끌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